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2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많이 못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막 학기생만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다음에 꼭 들으라고 전해주세요. 아셨죠? 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법학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배웠어요?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사 표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리. 이런 걸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법률 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률 행위의 효과에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무효, 취소. 무효, 취소. 자, 무효란 말은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로예요, 제로. 제로인 상태를 말하고, 취소란 말은 처음에는 유효한데 일정한 경우에 취소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런 취소 사유에 의해서 취소권자가 이거 취소라는 의사표시, 즉 형성권이라 그러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여러분 이거 다 복습을 하셨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취소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효는 처음부터 어떤 법률 효과가 없는 제로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무효 사유가 뭐가 있었어요? 무효 사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죠. 무효 사유는 반사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첩계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다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의사표시에서 비진익 의사표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얘는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다, 악의일 때 뭐가 되냐? 무효가 된다. 그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얘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 거래 행위, 요런 것들 전부 다 뭐다? 무효 사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했죠. 자, 그러면 취소란 말은 일단 유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A라는 미성년자와 B라는 성년이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은 이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독으로 못하죠. 그게 뭐 했어? 행위 능력.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했잖아요. 행위 무능력자.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혼자 팔고 못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상당히 이 사람은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미성년자가 취소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소 사유 중요하겠죠.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왜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죠? 퍼펙트하지 못한다. 이 사람과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일단 계약은 성립해서 유효하지만 그 취소 사유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 우리 착오, 사기, 강박.
이거 좋은 시간 다 했어요, 여러분. 예. 이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가 누구냐? 뭐 법정 대리인도 되고, 예. 그다음 뭐 미성년자 본인 취소권자 있겠죠? 이런 분들이 취소 표시에 의사 표시를 합니다.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그랬을 때, 자, 취소입니다. 그럼 취소되는 거예요. 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취소를 왜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법률가는 바로 취소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취소의 효과는요, 처음에 유효였죠. 그래 쭉 가다가 이게 취소가 사유가 있어서 취소가 되면 이렇게 거슬러 옵니다. 그래서 이 유효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급한다, 거슬러 올라온다. 이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도 뭐 기초 이거 낼 수 있겠죠. 아주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로.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는 뭐냐? 취소. 소급표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소급표가 있다. 혹시 여기 잘린 거 아니야? 잘린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 취소의 효과는 뭐가 있냐? 처음에 유효 있는데 이게 취소 이렇게 하면 의사표시를 하면 이게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소급한다, 거슬러 올라온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소급한다. 아셨죠? 네, 소급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소급한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무효와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와 취소. 그럼 취소됐을 때는 뭐예요? 뭐 원상에 회복시켜야 되고, 원상 회복의 문제. 그럼 계약을 해지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일 때는 뭐예요? 뭐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 자, 그래서 취소일 때는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 뭐 얘가 취했을 이득이나 아니면 얘가 받은 그 원래 이득을 반환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이런 관계 있다. 그럼 뭐예요? 취소는 처음에 유효하지만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한다. 이랬을 때 얘가 처음부터 제로가 된다. 이걸 소급한다. 이렇게 한다. 결론은 똑같이 되지만 얘는 갔다가 오는 거예요. 갔다가 오는 거. 그럼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래요. 내가 허락할게 하면 이 계약은 뭐예요? 소급할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유효도 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거죠. 네. 자, 그런 내용이 우리 이제 기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4번에 무효와 취소가 있죠.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비진의 통정, 반사의 질서, 폭리가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무효 사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 법률 효과가 발생하나 취소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면 처음부터 소그가 아니라 소급입니다. 소급해서 거슬러 가서 법률효과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죠.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 무능력,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이 바로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을 알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회사법을 여러분이 또 이제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취소예소, 무효의 소송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개념을 딱 머리에 놓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울 때 제 뒤통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판서를 했으면 판서를 했고 아니면 이 교과서가 아니죠. 유인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죠? 저는 열심히 지울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소멸시효예요. 자, 소멸시효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멸 우리 조문을 보면 뭐
어떤 행위를 안 날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소멸시효야.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있을 때는 이걸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보시면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된다. 이게 소멸시효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A, B, C, D가 여기서 이제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다가 음식값, 술값 해서 1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A가 이렇게 합니다. 아, 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회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회식을 하는데 이게 늘 이제 이게 장부를 달아놓고 먹다가 어떻게 되냐? 아, 오늘은 우리가 장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100만 원 나왔다. 마이너스. 아, 우리가 보름 뒤에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뭐 단골인데 이렇게 했는데 A 회사 직원이 B 식당에게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얘는 돈을 갚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이 부장은 갚아야 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언젠간 줄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1년이 경과했다. 1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이런 채권들은요, 음식점 같은 채권들, 여러분 음식점, 그 다음에 식당, 음식점 식당이죠. 그 다음에 뭐 강연료, 뭐 학원의 수강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년짜리 소멸시효예요. 그렇죠? 그래서 1년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제 B가 혹시 부장님 돈 안 갚으세요? 이랬을 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채권이 소멸됐습니다. 빠이빠이. 이래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심상 갚았어요. 당연히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다시 채권 소멸시효가 걸렸는데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이게 비체 변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 자, 그런데 1년이 경과되기 전, 1년이 경과되기 전 딱 하루 남겨두고 B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장님, 우리 그 채권 100만 원 음식값 언제 주실까요?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이렇게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1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짜리이더라도요, 이게 만약 재판에 갔다. 이럴 때는 재판이 판결이 확정되면 얘가 이겼다, 승소했다, 그랬을 땐 10년짜리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소멸시효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음식값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 뭐 어차피 소액 사건으로 하겠지만 이제 재판장님이 이제 재판장, 원고, 피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막 주장하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장이 딱 봤을 때 피고가 이거 소멸시효라고 소멸시효라고 주장을 하면 게임이 아웃인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판사님이 야 이놈아 너 뭐하냐? 너 소멸시효라고 주장해?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무기평등의 원칙이에요. 얘도 똑같이 이만큼 무기 가지고 무기가 있고 얘는 소총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 대포를 가지고 있다. 얘는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얘는 핵폭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기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소멸시효를 자기가 스스로 주장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장한다는 말을 우리가 항변한다 이 말입니다. 항변사항이다. 자, 그런데 이 소멸시효와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예컨대 제척기간이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제척기간이었다. 이랬을 땐 법원이 직권조사.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소멸시효가 아니라 1년짜리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제 법에 정해져 있다. 그럼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조문의 대부분 소멸시효는 시효로 소멸한다 뭐 이런 말을 써요. 민법에도 그렇고. 자, 그런데 제척기간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냐? 이거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예, 이럴 땐 제척기간을 봅니다. 만약에 이게 제척기간이었다. 회식비 이게 1년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제척기간이었다. 이럴 땐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줍니다. 오호, 피고 당신이 제척기간이니까 이거 1년짜리야. 소멸시효는 기간이 지났네.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좀 알아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취득시효란 말이 있습니다. 취득시효. 네.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얘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권리를 소멸하지만 얘는 일정한 기간이 시효 취득이란 말 쓰고 취득시효란 말 써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얘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 소유의 의사로서 남의 땅을 내가 계속 경작했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갖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주인에게 이거 내 땅이 나에게 내가 이 정도 당신이 방치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게 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소유권을 좀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취득시효예요. 점유했을 때 또는 등기에 자기 이름이 기재됐을 때 이런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소멸시효 좀 보십시오. 보시겠습니다. 의 특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그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법률상 제도이다.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권리가 있으면 항상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 존재 이유 보시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일정한 사실 상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 안정과 사회 질서입니다. 사회 질서의 안정성을 위해서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한 증명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법률의 부지.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판사님 내가 이런 제도를 몰랐어요. 그럼 판사님 뭐랄까요? 그래요? 법을 못했네. 왜 못했을까? 이럴까? 아니면 어쩔 이럴까요? 어쩔입니다. 어쩌라고 이 사람아. 당신이 모르면 당신이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법률적인 지시를 알고 변론을 하던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든가 아니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든가 뭐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변호사는 이제 재판장에서 변론을 주로 하고 법무사는 소장 써주고 등기 업무, 강제 집행 이런 걸 주로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좋은 직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CPA도 좋고 세무서도 좋고 다 좋아요. 자격증 한번 땁시다 우리. 자,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법률의 부지도 보호 못 받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도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것들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20년, 채권은 20년이고 그런데 10년짜리가 있습니다. 이 10년짜리는 재판이 이제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20년짜리가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면 무조건 10년으로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년짜리가 있고, 보통 5년짜리는 이제 상법에 많이 있고,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된단 말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청구. 그럼 그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 다음에 압류. 여러분, 압류하고 가압류. 가짜 할 때 가짜가 아니라 임시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압류하기 전에 임시로 해놓는 거예요. 왜 임시로 해놓을까요? 이게 가압류를 해놓을까요? 가압류는 등기부에 나옵니다. A가 B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너 돈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릴게요 하면서 얘가 곧 나한테 쳐들어올 것 같은데 바로 집을 팔아버려. 그럼 어떻게 돈 받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럼 그 집을 아예 못 팔게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압류 절차보다 더 전 단계인 가압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가압류, 얘가 돈을 빌려 돈을 안 갚았구나, 이런 상태에 있네, 이 집이 위험하네,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가압류에 기해서 본압류를 하는 게 압류 절차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요? 중단되겠죠. 예. 돈을 안 갚아가지고 가압류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한 거 안 한 거야? 돈 달라는 의사표시 했지.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돼, 멈춰야 돼? 멈춰야 한다. 가처분은 우리가 뭐야? 금전이 아닌 임시지위 같은 거. 뭐 회장님 지위가 뭐 가처분 됐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승인. 돈 줘, 이거. 알았어, 내가 줄게. 이렇게 인정했다. 그러면 멈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상행위를 이제 공부를 하면 거기에 민법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특칙? 민법에 대한 특칙. 그래서 이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교과서 강의 교재에 있죠. 민법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민법에 대한 특칙이란 말은 상법은 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보세요. 민법에 대한 특칙을 공부하려면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어요. 민법은 자, 우리 민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사법이고 얘는 특별 사법이다. 그래서 얘는 개인과 개인이지만 얘도 개인과 개인인데 그 개인보다 또 단체, 회사와 회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요? 클래스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 민법은 이제 뭐가 돼 있냐면 민법 총칙이 있어요. 자, 민법 총칙은 뭐냐면 사건이에요. 사건. 개인이 갖는 권리,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자연인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이거예요. 권리, 주체. 여러분 이걸 제가 왜 해드리냐면 이 민법에 대한 특칙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미리 지금 베이스를 깔아주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잘 들으세요. 네. 자, 그래서 사건, 사사로울, 개인이 갖는 권리를 중심으로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야? 인이야, 인. 그래서 이 인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자연인,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 법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가 뭐냐? 권리의 객체. 얘는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란 말은 뭐 유체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걸 우리가 물건이라고 합니다.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 전기 같은 거 우리 관리할 수 있죠. 그 전기선을 몰래 빼서 전기선에다 도품이 아니라 절도예요, 절도. 자, 그래서 물건,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93조에서. 자, 그럼 보세요. 민법 총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리의 주체, 사람이, 인이 있네? 얘가 뭘 가지고 노네? 그럼 이 권리를 뭐 어떻게 변동, 사고 파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이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여기에 뭐가 있냐? 우리 저번에 배웠던 의사표시. 그 다음 대리. 그 다음 뭐 조건, 기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이제 뭘 배우냐면 이제 소멸시효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 의사표시, 뭐 대리, 이런 것들, 법률행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상법의 특칙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그럼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물권법에 대한 특칙을 배웁니다. 물권. 네, 물권. 자, 물권. 이게 여러분 상행위에 대한 특칙이라는 걸 찾아보셨어요? 그 1페이지에 보면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예, 물권법에 대한 특칙, 채권법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얘는 뭐냐? 전부 다 프린트가 있으니까 찾아봐요. 그럼 상행위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어. 그 수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좀 알아야지 특징이 들어갔을 때, 자, 물권에 대한 특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설명하면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제가 여기를 다 설명한 거예요. 대충 크게. 알았죠? 네. 그럼 이제 물권은 뭐냐? 대세예요, 대세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혹시 적었으면 그냥 이렇게 제가 지울게요. 대세요인데 얘는 이제 본권과 얘는 물권은 이제 법정되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권이 있습니다. 점유권과 본권. 자, 그러면 대세휴란 말은 뭐냐면 이 물건이 내 거고 이게 내 거란 걸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대세휴예요. 알았죠? 이게 특징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물건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점유권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거 점유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잖아. 지금 점유.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 근데 소유권은 누구야? 이게 내가 사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될 수 있지만 학교 거야. 그러면 소유권은 학교지만 점유권은 뭐 내가 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점유가 있다 해서 소유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머릿속에 딱 넣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본권은 뭐냐? 본권. 본권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내가 이걸 스스로 어떻게 사용, 수익, 팔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 즉 소유권과 본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에요. 여러분 소유권 아시죠? 가장 센 권리. 이걸 가질 것인가? 아니면 사용하고 수익만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용익 물권. 그 다음에 처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소유권이 그러면 얘들 중에서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인데 어느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퍼펙트예요?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느 하나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 용익 물권. 그래서 용익 물권은 뭐가 있냐면 그냥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게 뭐냐? 담보 물권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유치권. 유치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질권. 전담보 생각하세요. 아파트 담보,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에 대한 이제 그 특칙을 이제 공부할 때는 이 유치권하고 질권 정도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담보 물권이구나. 그 유치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든가 노트북을 맡기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법에서는 또 특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라고 나옵니다.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 채권하고 뭐가 있냐? 가족법이 있어요. 친족. 상속이 있는데 얘는 이제 재산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뺍니다. 그죠? 사실 이건 가족법이라 그래요. 가족법. 민법에서도. 채권은 대인효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장하는데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길 가는 C에게 야 임마 너 돈 줘. D에게 돈 줘. 욕 먹습니다. 너 혹시 이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인효예요. 자, 그럼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이것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한다. 여러분 아시면 제가 지울게요. A가 B에게 이 집을 3억짜리를 살래 이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청약이에요. 이런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 사람에게 도달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가 오케이 응 이랬어요. 그럼 산다는 의사표시 승낙입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합치가 일어나야지만 뭐가 일어나냐? 그럼 승낙의 의사표시가 얘에게 도달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얘가 이렇게 했어요. 야, 너 이거 3억에 살래? 이렇게 했는데 얘가 아니 2억 5천이면 어떨까? 이러면 얘가 이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청약,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 이것들은 이제 상법에서 어떠한 특칙으로 공부할 것인가 이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이제 상행위 특칙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계약상의 상사 계약이 성립.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들은 이제 민사 계약이지만 상인과 상인의 결의하면 상사 계약이 되겠죠. 이랬을 때 특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하자간 뭐 격지자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하자간이란 말은 바로 이거 살래 했을 때 응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연락이 됩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바로 연락이 되면 대하자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같은 대한민국에 있더라도 이 사람 연락이 안 돼. 왜? 산에 들어가 있어. 산에. 어디 나는 자연인이라고 아시죠? 프로그램. 그거 보면 여러분 그분들 사실 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여유롭게 사는 거 보면 그게 과연 힐링은 되겠지만 저렇게 혼자 어떻게 살까?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거 보시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돈이 엄청 많은데 자연에 살아요. 연락하려면 힘들어요. 개차를 타고 가고 동네 버스를 타고 거기서 한 몇 킬로를 걸어서 산으로 가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 너 이거 살래? 이렇게 의사표시가 돼요? 안 되죠. 근데 뭐 편지를 보냈다? 뭐 어떤 방법을 보냈다? 이 사람이 받기 전에는 청약이 성립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격지자가요. 그리고 또 대하자간이라도 야, 너 이거 살래? 했는데 이 사람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다음에 연락 줄게 이랬는데 1년 뒤에 그 주위에 재개발이 된다고 집값이 막 10배 뛰었어요. 30억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야? 막 전화해서 야, 그거 어떻게 안 팔았지? 내가 살게. 청약. 이거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제 5%, 상법에서는 6%의 상사 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채무의 이행 장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특칙에서 요걸 배우고 뭐 하나 더 뭐 이걸 보증. A가 B에게 3억을 빌려줍니다. 소비대차. 이게 대주, 빌려주는 사람, 차주, 소비대주, 소비차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했죠. 돈 좀 빌려주세요. 3억. 오케이. 1년 뒤에 갚아라. 근데 난 널 못 믿겠다. 너 아파트가 있네. 여기 담보
저당권. 그리고 너 보증인도 세워라. 누구? D. 그럼 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보증 계약을 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야 그럼? 주채무자. 이 사람은 보증인.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A하고 B, C가 자동차를 삽니다. 네. 그래서 이게 9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450 이렇게 분할 채무가 맞는데 이걸 연대 채무로 했을 때 연대 채무 들어보셨죠? 네, 연대 채무를 했을 때 얘는 그냥 900만 원을 받으면 돼. 얘에게 450만 원씩 받디 아니면 얘한테 900만 원을 받고 얘한테 따로 900만 원을 받든 무조건 900만 원의 채권을 만족 얻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제도가 바로 연대 채무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그럼 얘는 뭐 그냥 일반 보증을 할 것인가? 얘를 연대 보증을 합니다. 연대 보증. 얘하고 연대. 쉽게 말해서 얘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얘한테 가서 야, 돈 갚아라. 혹시 이분에게 돈 달라고 하고 왔어요? 이런 말은 못 해요. 그냥 일반적인 보증인이 같은 경우는 얘가 먼저 이렇게 왔을 때 자, 주채무자가 돈이 있습니다. 가서 받았고 얘가 안 주면 나한테 오세요. 이게 바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얘한테 가서 한번 받고 오라. 그런데 얘가 연대 보증 또는 이제 연대 보증일 때는 이런 말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얘한테 받고 오라. 이게 바로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은 이 배인효다. 그래서 채권의 성립과 이런 보증, 이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상법과 민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학습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집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니까 미리 선행학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또 설명할 것 같아. 좋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법학 기초라지만 기초가 아니고 민법에 관한 전반적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큰 그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상행위에 대한 특칙으로서 특히 민법에 대한 특칙, 민총, 물권, 채권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수업을 할 때 편안하다.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 잠깐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